일본 유학 시험은 일본의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보는 일종의 수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기타 어학 시험 등은 그 어학의 운영 능력 자체를 측정하는 시험이고요. 아마 일본 유학 시험에 대해서 이제유라고 앞으로 줄여서 이제유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유에 대해서 아마 알고 오시는 과목 구성이라든지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이제 알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유 시험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 시험이 실시되는 시험이고 시험 자체 내용도 일본어 과목은 그 어학의 운영 능력 자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학 자체의 그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학을 이용해서 일본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무리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는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 좀 다른 일본어 시험과는 시험 구성과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제유 시험은 시험 주관기관하고 한국 실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주관기관은 일본 정부 문부과학성 산하의 일본학생 지원기구 자소라고 JASSO 자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전 세계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 그다음에 채점, 그리고 수험표, 성적표 발행하고 시험 규정을 마련해서 전 세계 시험 실시를 표준화해서 통일화해서 진행하는 주관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국실시기관은 사단법인 한일협회에서 서울고사장을 담당을 하고요. 사단법인 부산한일교류센터는 부산고사장을 담당하는, 그래서 서울 부산에 각 시험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리는 사단법인 한일협회에서 윤정근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유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2개 실시기관이 있고 각 나라별로 실시기관이 지정이 돼서 그 해당 현지 기관이 시험을 각각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오늘 그 세미나는 이 화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배부물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써놓은 그런 책자하고 기타 그 프린트물이라서 오늘 세미나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이라는 것은 일본의 대학원,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 줄여서 전문학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문학교 등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의 일본어 능력은 이제유 과목 중에 일본어 과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과, 종합과목, 수학 이 기초학력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일본의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전문학교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이 되겠고요. 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별도로 아마 요즘 많이 한국 내에서 알려졌지만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 이제유는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그 이전에 일본 유학을 가려면은 먼저 기초 과목은 사비 외국인 유학생 통일 시험이라는 것을 별도로 봐야 돼요. 접수도 다르고 고사장도 아마 일본에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일본어 능력, 일본어 과목은 JLPT,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JLPT 시험, 일본어 능력 시험을 또 별도로 접수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일본으로 가서 해당 대학에서 면접이나 소논문 등을 봐야 되는, 그거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시험을 각각 따로따로 봐가지고 그 유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거를 좀 더 간편화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일본 유학 시험 이제유로
통일을 해서 한 날 1시에 모든 것들을 시험을 보도록 해서 개편이 돼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라는 거는 화면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대학 등 독자의 필기시험에서 별도 일본을 가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거는 일본에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일본 유학 시험과 기타 성적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제도까지. 그래서 1, 2, 3을 모두 통합해서 일본 유학 시험과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 유학생들도 물론 사회적인 현상도 조기 유학이라든지 당시에 그런 열풍도 있었지만은 마침 이런 그 제도 개편에 따라서 유학생 수가 급격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이재유 시험은 1년에 2번 봅니다. 6월하고 11월 2번 보는데 원서 접수 기간이 시험일보다 약 3개월 정도 빠르기 때문에 6월 시험은 2월, 3월 달에 접수가 끝났고요. 앞으로 11월 시험은 7월 한 달 동안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시험 일정을 저희가 전년도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이재유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는 벌써 2017년도 12월 달에 공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하셔서 접수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내년도 2019년도도 올해 2018년도 한 12월 달에는 내년 1년치 시험 일정이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서 원서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접수 기간 끝나고 나서 이재유 시험이 다른 시험처럼 추가 접수 기간이라든지 별도 접수 기간이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물론 다른 시험들은 추가 접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재유 시험은 추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정확히 받고요. 그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하고 기타 다른 국가도 동일한 날짜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한국만 추가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하고 부산에서 시험이 실시되고요. 2016년도 6월 시험, 제1회 시험부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접수를 실시해서 올해 지금 3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서 이상이 없고 잘 되다 보니까 일본 정부 쪽에서 작년에 마련을 해가지고 올해 2018년도부터 세계에서 2번째로 인터넷 접수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나라 다른 시험들은 약 한 20년 전부터 인터넷 접수가 보편화됐었는데 이재유 시험은 여러 제반 어떤 사안 또 그런 시험 규정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 종이 원서로 접수를 받다가 한국이 테스트 성격으로 16년도부터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이재유 시험도 점차 인터넷 접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유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수능하고 성격이 좀 더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목도 여러 가지 과목이고 시험 시간도 수능처럼 오전부터 저녁까지 시험을 보는데요. 오전에는 일본어 과목이 있고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 한 1시 반부터 이과 종합과목 수학까지 기초 과목이죠. 오후에는 시험 끝나게 되면은 약 한 5시 10분 정도에 모든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과목은 총 4과목인데 중간에 이과 종합과목은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주로 문과 쪽에 가는 학생들은 종합과목을 보게 되고요. 이과나 공과 계열 가는 학생들은 이과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에도 보시겠지만은 같은 시간대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똑같이 80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고사실은 이과 과목, 어떤 고사실은 종합 과목 있습니다. 마지막에 수학 과목이 있겠고요. 일본어 과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시험은 일본어 자체의 그 지식하고 운영 능력을 측정하는 그 시험이라면 이재유의 일본어 과목은 일본의 대학, 고등교육기관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험 과목이 뭐 문법이라든지 어휘, 단어에 대해서는 일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해하고 듣기평가, 청해, 청독해 위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독해 내용도 일상생활 내용은 극히 드물고요. 대학에서의 어떤 그 리포트 내용, 강의 내용, 분석 자료 등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을 고를 수 있는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아주 어려운 전문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학습 능력이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카데믹한 제페니즈가 나옵니다. 듣기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대학 생활에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세 이상의 어떤 생활에 해당되는. 옆에 시간이라든지 득점 범위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전에 일본어 과목은 3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영역은 쉬는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실시가 되고요. 오전 9시 55분부터 약 12시까지 3개의 영역이 모두 실시가 되는데요. 처음 영역은 기술 영역. 기술은 밑에 보시면은 논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술은 1개나 2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2개가 나오면은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의 의견을 일본어로, 원고지 형태 답안지 일본어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현상을 설명하고, 아주 그 고난이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은 현상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예상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해서 본인의 어떤 추리력, 그 다음에 논리성, 그에 따른 어떤 그 설득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게 오전에 약 30분 동안 기술시험, 논술시험이 실시가 되고요. 끝나면 곧바로 독해. 독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한 내용으로 독해가 약 40분 동안 실시가 되고, 끝나고 나면은 청독해, 청해 한 개 영역으로 청독해, 청해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청독해는 문제지에 보기 1, 2, 3, 4가 나오고 문제 내용은 교실에서 스피커로 나오는 걸 들어서 문제지를 보고서 답을 고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청해와 독해가 같이 있어서 청독해. 청해는 문제와 보기 1, 2, 3, 4가 모두 스피커로만 나옵니다. 문제지에는 일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듣고서 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청해. 합해서 약 55분간 실시가 됩니다. 이게 일본어 과목 오전에 실시되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일본어 과목은 답안지가 2개 나와요. 기술은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지 형태 답안지가 나오겠고요. 독해와 청독해, 청해는 객관식 답안지 한 장 안에 이 2가지 영역을 모두 풀어야 됩니다. 앞에 보시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고 점심 먹고서 오후에는 약 1시 반부터 3시 정도까지는 어떤 고사실은 이과 과목, 어떤 고사실은 종합 과목이 실시가 되는데요. 종합 과목, 2번째 종합 과목은 정치, 경제, 역사, 지리가 우리나라 사회탐구 영역처럼 모두 종합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1번부터 끝번까지 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참고로 어떤 과목이면 기초 과목은 답안지가 예를 들어 1번부터 80번까지 나오는데 문제지에는 어떤 과목은 1번부터 55번까지만 나오고 또 어떤 과목은 1번부터 70번까지만 나오는데 문제지가 잘못 작성된 게 아니에요. 매회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답안지는 최대치의 문항을 만들어 놓고 문제지의 문제는 매회차 문항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자, 종합과목은 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과는 물리, 화학, 생물 한 문제지 안에 3개 과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2개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2개 과목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홈페이지, 요즘에는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모집 요강, 외국인 유학생 모집 요강이라고 해서 그 자국민 모집 요강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모집 요강이 PDF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A 대학에 A 학부로 가고 싶은 사람은 거기 모집 요강에 물리하고 화학을 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또 B 대학에 B 학부로 가고 싶은 사람은 화학하고 생물만 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인터넷 접수한 다음에 시험 당일날 이 과목을 수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과 과목이고요. 수학은 코스 1과 코스 2가 나눠져 있는데 코스 1은 좀 고도의 어떤 그 수학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낮아서 주로 인문계 학부나 아주 드물지만 기타 이과계 학부에서 코스 1을 보라고 모집 요강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 2는 대다수의 이과나 공과대학에서 모집 요강에 코스 1을 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파악하셔서 시험 당일날 지정된 바에 따라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먼저 이과는 앞뒤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장, 예를 들어 물리하고 화학을 본다,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앞장에는 물리에다가 과목 표기를 먼저 하고 물리 1번부터 끝번까지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는 화학 과목 표기를 하고 화학 1번부터 끝번까지 푸는 겁니다. 과목 표기를 안 하면은 문제를 잘 풀어도 점수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 케이스가 한 회차에 한두 명씩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유념하시고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험 당일 그 안내방송에도 주의사항으로 나오고요. 종합과목은 1번부터 끝번까지 풀면 되고요. 수학은 코스 1을 보는 사람은 수학도 앞장하고 뒷장으로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장에다가 코스 1 과목 표기하고 1번부터 뒷장 끝번까지 풀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 2도 반드시 코스 표시를 과목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라 인문계 학부의 유학 희망자는 일본어 종합과목 수학 코스 1을 주로 보게 되고요. 자연계 학부의 유학 희망자는 일본어, 이과, 수학 코스 1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문계라고 해서 반드시 세 과목 보는 건 아닙니다. 이과도 마찬가지고요. 입학희망대학의 모집 요강에는 우리 학부 들어오려면 일본어 하나만 봐도 된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수학은 필요 없으니까 일본어하고 종합과목만 봐라. 나머지는 세 과목을 다 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자연계도 우리는 이과 기초과목을 좀 더 자세히 볼 거니까 일본어 없이 이과하고 수학만 봐라라고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과목 구성이 한 과목부터 최대 세 과목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약 9가지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집 요강에 따라서 파악을 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제 언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기초 과목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오전에 일본어 과목은 당연히 문제지가 일본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출제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없는데 오후에 이과, 종합과목, 수학은 문제지가 영어로 된 문제지로 시험을 봐야 되는 수험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수험자의 약 한 0.5% 정도, 극소수긴 하지만은 그 대학교 모집 요강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과목은 영어로 된 문제지를 봐라. 그러면 그 수험자는 그렇게 시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본 대학에 유학하려면은 이재유 시험뿐만이 아니라 토플이라든지 그런 영어 성적도 내는 곳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토플 성적을 안 내면은 일본 현지로 가서 대학에서 영어로 면접 시험을 간단한 면접 시험을 본다든지. 근데 이제 또 개중의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는 하지 않고 아예 기초 과목을 영어로 봐가지고 그 나온 성적으로 영어 실력을 간접 측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출제 언어를 영어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기억하셨다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으니까요. 앞에 1번 유학 시험 이재유 흐름도는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포인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부분은 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원서 접수를 하고서 그 다음에 대학 선택하기가 해가지고 대학에다가 원서를 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유를 접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입학 희망하는 대학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 모집 요강에 과목 그 다음에 몇 회차를 이용할지 아니면은
2년 내의 성적 중에서 뭐 최고 점수를 본인이 자유대로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집 요강에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험표를 내라고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수험표지만은 간혹 가다가 성적 통지서를 내라고 한다든지 천차만별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모집 요강을 입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1 접수 기간 중에 원서 접수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접수할 때 앞에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인터넷 접수할 때 과목 선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뭐 일본어 하나 보는 사람은 일본어 하나만 선택을 하고, 일본어 종합과목 수학 보는 사람은 모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파악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수험표나 성적표를 내서 대학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크게 봐서는 그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학에서 할 일, 또 자수에서 할 일, 그게 이제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은 뭐 주로 대학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과반수 이상이요. 그래서 국립대학은 약 96%, 아무래도 정부 정책, 일본 유학 시험이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국립대학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는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대학은 이제 현립대학이나 시립대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현이나 시에서의 정책이 좀 더 좀 좌우받기 때문에 한 62%가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은 53%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이나 사립은 아무래도 대학에 처한 현실도 있고 어떤 그 자국민 학생의 어떤 모집 상황이라든지 또 유학생의 모집 상황이 대학이 상황이 좋은 것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어학 시험은 JLPT를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초 과목은 대학 자체 교수진들이 출제한 걸 낸다든지 또 그렇게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사립대학 중에서. 근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좀 계획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그런 대학들은 다 이재유 시험을 봐야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봐가지고 시험 보셔야 됩니다. 단기 대학의 이용 현황이 나와 있고요. 대학원 뭐 아직 좀 여러분들하고는 먼 얘기지만 간혹가다 지금 오늘 대학원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학원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어학 실력보다는 주로 전공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는 좀 덜 이용하겠죠. 전문학교는 제가 아까 고등교육기관 중에 전문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문학교도 많이 와 있는데요. 전문학교하고 일본의 전문학교하고 우리나라 전문학교하고는 교육 체계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학을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입학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졸업할 때 어떤 차이가 나는데 일본의 전문학교는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같이 고등교육기관에 정규 편성이 되어 있는 기관이고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은 학사, 대학원은 석사, 박사, 학위가 나오듯이 전문학교도 전문사라는 학위가 나옵니다. 그걸로 취업이라든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기관하고는 다르죠. 단순 졸업하고 그게 아니라 학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최근 약한 한 5년 사이에 전문학교에서 위재율을 이용하는 현황이 많이 늘었어요. 사실 그 2011년도에 일본 여행자 수나 수험자 수가 급격히 떨어진 그 시기 이전에는 그 일본 유학생 수가 상당히 늘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문학교에서는 어떤 그 실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측정을 했지 이재율은 거의 도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한 4, 5년 동안 다시 일본 유학생 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할 때에 전문학교에서도 이재율을 도입해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본어 과목이 많이 중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전문학교도 많이 와 있고 상담을 받으시겠는데 이재율을 좀 염두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2000년대에는 실기 위주로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의 퀄리티라든지 또 학습 능력에 좀
차이를 많이 봐서 좀 애로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일본어 실력은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주의로 도입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문학교에 대한 인식하고 일본에서의 전문학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문학교는 입학을 하자마자 아주 그 실기 위주로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졸업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대학생이 졸업했을 때에는 이론적으로 많이 체계를 잡고서 지식을 갖추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고 전문사들은 졸업하고 나면 물론 이론도 습득하지만은 곧바로 예를 들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애견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곧바로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송 기자재라든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고 그만큼 기술을 갖추고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대학생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기술을 익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그 대학 입학률하고 한국의 그 대학 입학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우리나라는 약 80% 정도가 돼서 일단은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별도로 기술을 배운다든지 대학생 때 다니면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하지만은 일본의 그 대학 입학률이 약 50% 정도가 돼가지고 물론 대학생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정도의 차이겠죠. 그래서 주로 일본의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그 관리라든지 영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가고 공과대로 가는 쪽도 있겠지만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을 가는 사람들은 나머지 50%가 대학을 진출하지 않고서 전문학교로 가서 전문사 시험을 받고서 곧바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기술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본의 기술대국 일본의 어떤 그 지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몇십 년 동안 일본 전문학교의 전문사들의 어떤 그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일본 내에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어떤 그 일본 내에 전문학교의 위상이 대학교 못지않게 높습니다. 자부심도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입학률이 너무 많이 높아가지고 그에 따른 조금씩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좀 눈을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 어떤 지금 체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일본 쪽이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제율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고등전문학교는 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전문학교의 연장선입니다. 아까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라고 해가지고 아까 저 2002년도까지는 일본의 대학 등에 가가지고 소논문이나 면접을 본다고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유 시험은 보지만은 많은 대학에서 우리 대학으로도 일본으로 와가지고 면접이나 소논문을 봐라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아직 많아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은 시간적인 부담은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부담은 없지만은 기타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본 정부 쪽에서는 2003년도부터 이제유 시험을 도입하면서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를 같이 도입을 해서 대학에다가 많이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도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은 쭉쭉 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약간 164개 교 대학은 한 93개 교에서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본에 가지 않고 현지에서 자국에서 이제유 성적하고 기타 요구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국제어편으로 보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학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으니까 유학생 수 유치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아까 이용대학보다는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의 학부에서는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예를 들어 A 대학 A 학부에서 유학생을 2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절반은 일본 유학 시험은 다 이용을 하되 20명, 절반 10명은 일본 유학 시험하고 면접은 우리 학교 일본으로 와가지고 시험 보게 해가지고 10명을 뽑고, 또 나머지 10명은 도일전을 해가지고 10명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모집 요강 잘 보셔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본인이 진행을 하실지 그걸 잘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병행 이용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도일전 입학 허가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좀 가장 많이, 아무래도 정보력이라든지 수험자 수도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에 있어서 장학생은 국비 장학생과 사비 장학생이 있을 텐데, 국비 장학생은 오늘 그 박람회에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장학생은 대사관에서 국비 유학생을 모집한다든지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이 되지 않고, 오늘 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다 사비 유학을 계획하고 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사비 유학에 있어서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학습장려비라는 장학금입니다. 국비학은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라든지 그 수업료까지 전액 다 지원하지만은 사비 유학은 아무래도 유학생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래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최장 1년 동안, 물론 1년마다 갱신을 하는 제도도 있지만은 최장 1년 동안 월 48,000엔씩 지급을 받으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48,000엔이면은 일본의 지금 그 기숙사라든지 그런 원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도쿄가 약 한 70만 원, 기타 지역이 한 5, 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대다수를 장학금만으로도 숙소를 커버가 돼도 유학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줄 겁니다. 학습장려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EJU 성적 우수자한테 주는 학습장려비고요. 그래서 EJU 시험 성적이 우수하면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4월달부터 최장 1년 동안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장학금도 입학하자마자 맞는 장학금도 있겠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좀 까다롭고 하는데, 요 EJU 성적 우수자는 시험만 잘 보면은 곧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인터넷 접수할 때 내가 학습장려비를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있으니까, 본인이 신청하겠다라면은 반드시 인터넷 접수할 때 신청을 하시고 시험 잘 보면은 이제 거기서 선발이 됩니다. 신청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니까요. 아까 한 과목만 보는 사람이 있고 세 과목 다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한 과목 보기 때문에 세 과목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장려비 심사를 할 때 한 과목 그룹 안에서 일정 인원을 뽑고, 두 과목에서 일정 인원 뽑고, 세 과목 그룹에서 일정 인원 뽑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 그룹에 관계없이 본인이 성적 우수하면은 금액 차이도 없어요. 똑같이 월 48,000원씩 나옵니다. 학습장려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렇게 내용별로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학습장려비는 일본 대학 등에 정규생으로 입학할 때에만 지급이 돼요. 기타 뭐 연구생이라든지 과목 등 이수생 이렇게 별개의 것들은 인정이 안 되고 정규생으로 입학할 때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일본 대학에 유학 중인데 내가 다른 대학을 계획하면서 그 대학으로 입학하게 되면 다시 학습장려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험 봐가지고 받을 수 있어요. 대학 지금 입학 중이라도 다른 대학에 새로 정규생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 A 대학에 1학년 입학하고 다니고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 EJU를 봐가지고 학습장려비 선발되면 2학년부터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학년이 올라가는 거지 정규생으로 입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를 지금 구별하셨죠? 물론 오늘 고등학생이 올해 시험 봐가지고 내년에 입학할 때는 당연히 받겠죠. 그게 대다수긴 하지만은, 일본의 다른 대학에 지금 대학에 입학 중인데 편입할 때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저 일본 학생 지원기구 한국사무소 부스에서 그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정리가 됐죠? 제가 저기 앞에 내용이 그 내용의 다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4회차 약 전 세계적으로 1,100여 명이 선발이 되고 있고요. 월액은 약 48,000엔, 약 50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지급기간은 최장 1년, 최소 6개월부터 최장 1년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6개월짜리는 어떻게 받느냐. 10월 달에 입학하는 사람이 10월부터 그 다음 연도 3월까지 6개월 동안 받게 돼요. 대다수는 4월 달에 입학하잖아요. 4월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달까지 1년 동안 받습니다. 일본 쪽의 회계년도가 3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서 6개월 받거나 1년 받거나 하는 거예요. 입학한 월에 따라서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는 약 한 1,100명이 받는데, 한국 내 수험자, 대다수가 한국인이겠죠. 한국인이 매회차 지급 한 30% 정도를 학습장 대비 선발자로 지급이 되고 대상자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경쟁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긴 하지만 좀 다른 학생들 공부하는 거에 비교도 하고 이러지만은 눈을 좀 더 넓혀가지고 이 세계적인 견지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학습 장려비도 많이 지금 선발이 되고 있고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일본 대학에 입학을 해서도 한국 학생들이 학점도 높고 대학 생활도 잘합니다. 그만큼 일본 대학에서 이 한국 학생들에 대한 대우도 좋고 보는 시각 평가도 좋고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공부하실 때는 좀 많이 힘들고 이러지만은 나중에 좀 더 넓은 세계로 가시게 되면은 그만큼 본인의 그 노력했던 부분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구나라는 부분, 자부심을 가지고서 일본 대학 생활을 또 아르바이트도 생활도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은 전 세계 약 14개국 17개 도시에서 동시 실시가 되고 있고요. 각 나라별로 시험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 물론 아시아가 지금 대다수긴 하지만은 아직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는 지금 미제율을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일본 대학 가시게 되면은 영미권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일본에 와서 어학연수를 받은 다음에 일본 현지에서 이제유 시험 보고 입학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미권에 어떤 그 시험 기관이 아직은 설치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어 가지고 어학연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아시아 쪽에 시험기관이 있지만은 실제 일본 대학 가게 되면은 아마 영미권 학생들이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 학생들과 하면서 그런 교환 학생도 많이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은 일본 유학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소, 아르바이트, 대학 선정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본 유학 시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저희 한일협회로 연락을 주시고, 그 외에 취업이라든지 비자라든지 취업은 아니고 비자라든지 숙소나 아르바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자소 한국사무소에 연락을 홈페이지 그쪽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한일협회 또 자소 한국에 부스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내용 들으셔서요? 예, 정리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이로써 마치겠고요. 개별 질문사항은 한일협회 부스나 자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